돌틈 사이사이를 지나고 골짜기로 흘러들어 계곡이 되고 돌과 만나 폭포가 됩니다. 용추폭포는 여름철 무등산의 물맞이 명소였습니다. 과거 일제 때 수질오염을 막는다며 폭파해버려 웅장했던 옛 모습은 많이 훼손됐지만 청량한 폭포수 소리만은 여전합니다. 규봉암과 화순 영평리 사이에 숨겨진 시무지기 폭포는 길이 70여 미터가 넘는 장대한 폭포입니다. 비가 온 뒷날 수량이 많을 때면 더욱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무지기 폭포는 무등산 정상의 중간 지점에 있는 폭포입니다. 시무지기 폭포 같은 경우에는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무등산은 계곡마다 아름다운 폭포들이 많습니다. 골짜기를 적신 물줄기는 동북 수원지에 모이고 적벽과 어우러져 절경을 만듭니다. 산줄기와 골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둔덕같이 완만한 산세를 지닌 무등산. 맑고 깊은 물을 품고 있어 광주 전남의 젖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시 그 무등산에서 이제 흐르는 물이 크게 이제 이 세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북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창평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이제 광주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농업사회에서 그 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즉 사라지고 없었겠죠. 광주 땅에 아무도 살지 않겠죠. 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광주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주가 오늘날 건설된 거고, 거기서 흐르는 물로 우리가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특히 원효 계곡을 따라 흐른 무등산의 젖줄은 이 지역에 많은 예인과 의인들을 길러냈습니다. 무등산 역사길에 가면 사촌 김윤재의 제실이 있습니다. 김윤재는 관직을 떠난 뒤 낙향해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송강정철, 서하당 김성원 등이 그의 대표적인 제자였고,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과 김덕보 형제는 종손으로서 학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효 계곡 하류에 자리한 풍암정은 충장공 김덕령의 동생 김덕보의 은신처였습니다. 형이 억울한 옥살을 당하자 두문불출하며 무등의 자연 속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풍암정에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지도자들과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원효 계곡의 풍광을 감상하며 많은 글과 시를 남겼습니다. 기암 정홍명은 수많은 기암괴석 사이에 100여 주의 단풍나무가 있어 계곡이 단풍처럼 붉다고 읊었고, 석천 이멍령은 그림 같은 도원 승경을 이곳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학문과 국사를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원효 계곡. 이곳에서 조선조 선비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고, 지금도 그 문화가 이 계곡에 흐르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낳은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충장공 김덕령 장군입니다. 어려서부터 무등산에서 무예와 학문을 익혔던 그에게 무등산은 생과 사를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한말 호남 의병정신, 그리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나아가서 5.18 민주항쟁 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 무등의 정신이요, 또 하나의 이 정신이 곧 승화가 돼서 우리 시민의 정신, 이것으로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난을 이겨낸 수많은 애국지사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무등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김덕령 장군은 이곳을 구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철 유적지로서 김덕령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곳에 철을 생산하여 창과 칼을 만들어 국난을 대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제철 유적지엔 풀들이 무성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옛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불에 구워져 까맣게 변한 돌들. 지금은 쇠를 벼리는 망치질 소리가 자취를 감췄지만 이 돌들은 그 옛날 무등산에서 철이 생산됐음을 말해줍니다. 제철 유적지에서 300여 미터 올라가면 주검동의 옛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 년 세월에도 바위에 또렷이 남겨진 글자는 임진왜란 전후로 김덕령 장군이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주검동에서 칼을 주조해서 의병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 주조를 마치는 순간 어땠습니까?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흰 구름이 하늘 높이 솟고 또 괴성 같은 소리가 저 밑에까지 울려 퍼진. 그건 과학적으로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런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뜻을 모으고 봉기를 할 때는 무등산도 같이 호응을 해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신들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을 해주는 무등산이 있었기에 이 지역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무등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수많은 옛 선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임진왜란의 의병대장 제봉 고경명 선생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예순이라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왜군의 호남 진격을 막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전투를 진두지휘했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끝내 금산 싸움에서 순절하고 말았지만 고종의 아들 이강은 훗날 제봉 일가가 한 몸처럼 충효를 실천한 뜻을 높이 추앙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무등의 상서로운 기운이 그를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됐습니다. 인생을 반추하고 그런 아마 역할을 우리 무등산이 해줬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일어나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막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경명은 1574년 5일 동안 광주 목사 임훈 일행과 함께 무등산에 올라 느낀 감상을 기행문 유서성록에 적어 남겼습니다. 약 4,800자를 순한문으로 기록한 이 기행문은 지금도 수많은 무등산 기행문 중에 백미로 꼽힙니다. 아름답고 후덕한 무등산의 풍경은 누정문학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당쟁으로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사촌 김윤재. 그는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환벽당을 지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시문을 짓고 후학을 길러내면서 비로소 열린 세상과 통하는 문. 그는 이곳에서 정철, 김성원 등을 가르치며 훗날 무등산에 꼽히는 가사문학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송강정철의 흔적도 역시 무등산 자락에 있습니다. 시경정 사선으로 불린 이멍령, 김성원, 정철, 고경명은 성산의 경치 좋은 곳을 택해 각각 20수씩 시문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송순의 20수를 합하여 총 100수의 시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경정 20영입니다.
시경정 20영은 훗날 국문학사의 금자탑이 되는 성산별곡의 토대가 됐습니다. 은사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사되자 출세의 뜻을 버렸던 양산보, 그가 자연 속에 숨어 살기 위해 지은 소세원까지, 무등산에는 시인 묵객들이 시심을 풀고 정객들이 국사를 논의하던 정자들이 산기슭 곳곳에 있습니다. 무등산은 살아서 숨을 쉽니다. 산을 적시는 깨끗한 물이 수많은 생물을 잉태하고 후덕한 산은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에는 2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 자원의 보고라는 점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등산에는 멸종 위기종 8종을 포함해서 95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제1수원지 부근에서 변태를 마친 어린 두꺼비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 숲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옛부터 집을 지키고 제복의 상징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온 두꺼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어린 두꺼비떼가 발견된 것은 길조이자 환경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무등산은 무분별한 벌채와 환경 오염으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30여 년 전부터 무등산 보호운동에 나섰고, 이후 본격적인 생태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무등산은 울창한 산림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희귀식물 8종을 비롯해 1300여 종 식물들의 서식처인 무등산.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이 산에 색을 더합니다. 여름철 무등산을 오르며 흔히 볼 수 있는 산수국은 무등산 주상절리 바위 틈바구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냅니다. 새파란 꽃 가장자리에 큰 헛꽃을 피워 나비와 벌을 유인하고, 같은 종류여도 햇빛과 습도, 토양에 따라 꽃 색깔이 조금씩 달라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무등산의 동쪽 골짜기를 돌고 돌아 자리한 생오지 마을. 이곳에 무등산의 후덕한 산등성이를 닮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영산강을 소재로 한 대하소설의 저자 문순태 작가가 둥지를 튼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 창작촌을 열었습니다. 굴곡진 삶과 대학을 정년퇴임한 뒤 다시 무등산, 어머니 품속을 찾은 셈입니다. 산 모양이 무등산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없어요. 선의산이거든요. 무등산은 이렇게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등산을 어머니의 산이라고 많은 시인들이 어머니로 표현을 해요. 그건 무등산에 들어가면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런 선의산, 어떤 가그산이 아니고 선의산, 선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래서 무등산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무등산이 마냥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완만한 산등성이를 오른 끝에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하늘로 솟구쳐 오른 돌기둥. 무등산은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과 굴하지 않는 올곧은 심성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평소엔 유순하다가도 불의를 보면 봉기했던 이 지역 사람들처럼 무등산과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 무등산은요, 참 재밌는 산이 그러니까 날카로움은 감추고 있어요. 깊이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돌산이라고도 하잖아요. 돌이 없는 무돌산. 사실은 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너덜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상절리도 많고 올라가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데 안에 가까이 들어가면 뾰족뾰족한 주상절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은 감추고 있는 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생오지 마을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요즘 그는 새로운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민초들을 다뤄왔던 문순태 작가. 무등의 정신은 앞으로 그의 작품 활동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